때 우리 삼국 통일을 한 또는 삼국 통일을 당한 그 지배층의 어떤 모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속 이야기가 있어요. 김유신은 그럼 뭘 했느냐? 김유신은 남의 자식을 적진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자기 혼자 출세했느냐? 김유신 아들 중에 원술이라고 하죠. 원술. 원술을 랑이라고 합니다. 고려군하고 싸우다가, 당나라 군대하고 싸우다가, 그게 아마 670, 한 2년쯤 되는데, 패전했는데, 죽기로 결심하고 적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하가 말굽기를 잡는 바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김유신이 문몽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져서 돌아왔으니까 참 사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문무왕이 아니 졌다고 죽이면 되느냐 해서 살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 원수를 자기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뒤에 다시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원술이 아주 공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김유신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문상인지 뭐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김유신의 부인이 딱 막았습니다. 그 말이 삼국사에 적혀 있어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와야 되겠으나 내 남편이 너를 아들로 취급 안 했으니까 나도 취급할 수 없다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공을 세우고 나중에 중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 지배층의 어떤 엘리트 의식, 그것은 6.25 때도 많아요. 6.25 때 우리 군은 뭐 육탄 신용사라든지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미군이 더 많죠. 미군 중에서 벤프리트 장군 아들은 조종사로서 여기서 참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때 벤프리트 장군이 8군 사령관인데 자기 아들에 대한 수색을 중단시켰어요. 내 아들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미국에 CIA 부장이 알렌 들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렌 들레스. 존 포스트 들레스 국무장관의 형이죠. 그분 아들은 프린스톤 재학 중에 18살이었어요.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을. 해병대에 자원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전상을 당했었는데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완전히 장애가 됐습니다. 최근에 프린스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딴 상이 있더만요. 상이 있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제가 하버드 1년 동안 있을 때 보니까 하버드 그 기념물에 가면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하버드 학생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마 수십 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참전해가지고 그러면 6.25 때 제가 무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군이나 장관 아들이 전상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6.25 때. 장관이나 장군의 아들이 참전해가지고 6.25 때 전산 사람이 있거든요. 직계가 집중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라는 데가 45,000톤이 만들어져가지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북대서양을 지나다가 빙산에 얽혔죠. 아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약간 한 2m 정도 틈이 났는데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해가지고 배가 한 2시간 내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한 2,000명 탔는데 구명정이 반밖에 없었어요. 천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해난 사고가 났을 때 영국의 영무선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자 먼저, 어린이 먼저.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타서 한 700여 명만 살았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 배에는 천여항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탔어요. 아주 백만장자도 타고 했습니다. 유명한. 그런데 아주
여자만 태우고 어린이만 태우는 이 원칙에 다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통계를 보면 여자 승객 중에서 여자의 70%가 살았습니다. 어린이의 50%가 살았습니다. 남자의 30%만 살았습니다. 남자. 그리고 그때 8명의 악단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대는 기울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할까 싶어서 이 8명의 악단이 끝까지 배가 기울어 가면은 다리를 버텨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하다가 배가 문명을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 연주한 곡이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잘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엘리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귀족들, 자녀들이 앞장서서 참전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류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부터 장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군 미필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우리 조사를 해보면 30%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미필률보다 높습니다. 또 아주 요직에 있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이 당시 인구가 3억인 인도를 통치를 할 때 핵심 공무원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 이 1000명이 어떻게 3억을 다스리느냐 하는 데 대해서 분석한 책이 한 몇 년 전에 나온 걸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엘리트 의식이었어요. 엘리트 의식. 그 10명을 뽑아서 10명, 1000명을 뽑아서 인도로 보낼 때는 인도 말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가르치느냐? 영국의 공무원이 가져야 될 애국심,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1000명이 그 넓은 인도에 파견되면 각 지방에 가서 사실상 군수나 시장 역할, 원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하는 행동 중에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살인 같은 걸 빼면 인도 사람들의 그 전통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존경하게 된다. 그 엘리트 공무원들을 존경하게 된다. 그래서 큰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의 덕성으로서 영국이 인도를 다스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새 군대 혹시 이렇게 무슨 미문 방문을 해보시면은 놀랄 일이 2개가 있습니다. 사병들끼리 자기 직속 부대라고 하는 거, 중대, 소대, 분대, 요것을 뺀 다른 부대의 사병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 상병과 병장이 만나면은 무슨 병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아저씨 군대가 됐습니다. 이 명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대방을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형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때부터 형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아우라고 부르면은 아우로 데리고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듯이 아저씨라고 불러버리면은 그 군대가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계급이 있는데 왜 상병이 병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군대가 됐어요. 이 좌파장군 10년 동안 일어난 군대의, 그리고 후방에는 전방을 빼면 후방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탄. 그 짊어지고 있는 총이 다 몽둥이에요. 몽둥이입니다. 총기 사고 난다고 이렇게 해서 총기 사고. 그래서
그 총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느냐. 내후관에 총열을 딱 만들어 놓고 쇠사슬로 전부 끌어냈어요. 쇠사슬로. 뽑지 못하도록. 그 열쇠가 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해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습을 받으면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총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래 해야 사단장도 무사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군대가 싸울 수 있느냐? 아저씨 군대가 싸울 수 있느냐? 그냥 목총 들고 있는 군대가 싸울 수 있느냐? 군대가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 군대라는 것은 한 국가의 정신을 수호하는 기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언론사도 있고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은 뭡니까? 국군 아닙니까? 국군.